나도 가족들이랑 밥 먹고 싶다. 언제가 마지막이었지? 주말이면 남들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가족이랑 밥을 먹습니다. 아이들이랑 웃고 떠듭니다. 저는 그 시간에 고속도로 위에 있습니다. 빈 차로 올라가는 밤길 맞은편에서 불빛이 줄줄이 내려옵니다. 집으로 가는 차들입니다. 저만 반대 방향입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40년 동안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답을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할부금이 밀리고 할부금이 밀리면 차를 뺏기고 차를 뺏기면 전부 끝이니까요. 1년 300일을 차 안에서 먹고 자며 살아온 사람.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화물차를 처음 탄 게 1978년이니까 올해로 40년이 넘었습니다. 22살에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때는 조수라고 불렀습니다. 운전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을 싣고 내리고 밧줄을 묶고 기사님 밥을 챙기는 게 일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떼약볕 아래서 짐을 나르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밧줄을 맨손으로 풀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장갑 한 켤레 사달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조수를 타야 그때서야 면허를 따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80년 여름에 면허를 땄습니다. 그 시절을 말씀드리면요. 차가 귀했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화물차 한 대만 있으면 차주는 직접 운전을 안 해도 됐습니다. 기사를 한 명 두고 조수를 한 명 두고 기사 봉급 주고 조수 봉급 주고 그래도 차주 손에 남는 돈이 넉넉했습니다. 차 한 대가 세 가정을 먹여 살린 겁니다. 운송료가 특별히 비싸서가 아닙니다. 차가 귀하던 시절이니까 일이 그만큼 많았던 겁니다. 공장마다 물건이 쏟아져 나왔고 실어 나를 차가 모자랐습니다. 전화기 앞에 앉아 있으면 일감이 알아서 들어왔습니다. 기사가 을이 아니라 갑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면 평생 먹고 살겠구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수 시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습니다. 2년 반을 꼬박 모아서 중고 화물차를 한 대 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차였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차 옆에 서서 손으로 문짝을 쓸어봤습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중고차였는데 그게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번듯한 차로 보였습니다. 울산 공업단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차 옆에 쭈그려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때 바람이 선선했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대구, 대구에서 인천. 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그때 고속도로는 지금처럼 넓지 않았습니다. 왕복 2차선인데도 많았고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짐이 덜컹거렸습니다. 밤에는 가로등도 드문 구간이 태반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만 믿고 달렸습니다. 한겨울 새벽에는 노면이 얼어붙어서 바퀴가 미끄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달리면 달리는 만큼 돈이 됐으니까요. 젊으니까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선배 기사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바퀴는 굴러가야 된다. 무조건 놀지 말고 바퀴는 굴러가라. 그래야 1,000원이라도 번다. 그 말이 40년 동안 제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바퀴가 멈추면 돈이 멈추는 겁니다. 쉬는 날이 곧 마이너스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신조로 삼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달렸고 아이 돌잔치 날에도 달렸고 아내 생일에도 달렸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또 출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뭔가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건지도 모릅니다. 바퀴를 굴리느라 놓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되니까요? 바퀴가 굴러가니까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장거리 화물차 기사의 하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울산에서 경기도 화성까지가 한 380에서 400km입니다. 짐을 싣고 올라가서 내리고 거기서 다시 새 짐을 받아 싣고 내려오면 왕복 800에서 900km입니다. 이게 한 번입니다. 2박 3일이 걸립니다. 한 달에 이걸 10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0km입니다. 1년이면 10만 킬로미터.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라고 하니까 1년에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셈이지요. 40년이면 100바퀴가 넘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일상은 처절합니다. 출발은 늘 저녁 무렵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길이 덜 막히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이 됩니다. 통행료 아끼는 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번 왕복하면 그게 모여서 꽤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낮에 짐을 싣고 해질녘에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출발합니다. 출발 전에 씻는 게 중요합니다. 안 씻고 가면 끈적끈적하고 불쾌해서 졸음이 더 빨리 오거든요. 밤에 운전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4~5시간을 연달아 달리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입니다. 고속도로 직선 구간이 특히 위험합니다. 풍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눈이 멍해집니다. 앞차 후미등 빨간 불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최면이 됩니다. 저도 몇 번 깜빡했던 적이 있습니다. 25톤짜리 철덩어리가 시속 90km로 달리는데 그걸 모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4시간쯤 달리면 휴게소에 들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새벽 1시에 휴게소에 들어가면 대형 화물차가 세울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먼저 온 차들이 꽉 차 있거든요. 덩치 큰 화물차는 아무 데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고 자리가 없어서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곳이 없는 겁니다. 겨우 자리를 잡으면 잠자리가 기다립니다. 운전석 뒤에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 딱 누우면 꽉 찰 정도입니다. 거기에 이불을 깔고 베개를 놓고 옆에 물병하고 수건을 두면 그게 제 방입니다. 요즘 차들은 옛날보다 좀 넓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리를 쭉 뻗으면 벽에 닿습니다. 신혼 때 사과 괴짝 하나 놓고 시작했던 살림이 생각납니다. 그때도 좁았는데 그때는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입니다. 여름이 제일 고통입니다. 요즘 차들은 공회전 방지 장치가 붙어 있어서 5분 이상 시동만 걸어 놓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동이 꺼지면 에어컨도 멈춥니다. 엔진 열까지 올라오면 차 안이 찜통이 됩니다. 무시동 에어컨이라는 게 있긴 한데 비쌉니다. 없는 차가 태반이에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자야 하는데 열면 모기가 들어옵니다. 밤새 모기한테 뜯기다가 아침에 온몸이 벌겋게 부어서 일어나는 날도 있습니다. 겨울은 또 다른 고통이에요. 시동을 끄면 차 안이 냉장고가 됩니다.
이불 두세 겹을 덮어도 새벽이면 추위에 잠이 깹니다. 시동을 걸면 옆차 기사가 싫어합니다. 엔진 소리가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휴게소에서도 명당 자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나무 그늘 밑 구석진 자리. 거기 세워야 시동을 걸어놓고 자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씻는 것도 문제입니다. 울산 휴게소에는 샤워 시설이 있어서 그나마 낫습니다. 등록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위에서는 마땅히 씻을 데가 없습니다. 이틀, 3일 못 씻고 달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땀 범벅인 채로 운전하면 몸에서 피로가 배로 옵니다. 졸음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밥도 그렇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날이 태반입니다. 짐을 내리자마자 새 짐을 받으러 가야 하니까 식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내에서는 25톤 화물차를 대놓고 밥 먹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사서 운전하면서 먹는 게 일상입니다. 단거리 기사분 중에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는 분이 있었는데 생일이라고 반찬을 특별히 많이 싸줬다면서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더군요. 그 도시락통 뚜껑을 열 때 그분 얼굴에 번지던 미소가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장거리인 저한테는 그게 안 됩니다. 2, 3일을 밖에서 보내는데 도시락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빨래도 직접 합니다. 빨래방이 있는 휴게소가 있긴 한데 시간이 안 맞으면 차 안에서 손빨래를 합니다. 폭염과 폭우가 오락가락하는 날에는 하루에 옷을 서너 벌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걸 다 빨아야 합니다. 집에서는 세탁기 돌리는 것도 안 하던 사람이 여기서는 전부 혼자 합니다. 아내한테 늘 미안한 게 바로 그겁니다. 대화 상대도 없습니다. 12시간을 운전대 잡고 있으면 말을 할 일이 없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라디오가 말을 해주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제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1년에 300일을 여기서 보냅니다. 진짜 집보다 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깁니다. 바퀴 달린 집, 그게 제 집입니다. 7, 80년대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를 모르시면 지금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고성장을 하던 시절 화물차 운전기사는 산업의 역군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이 쏟아져 나왔고 그걸 전국 방방곡곡으로 실어 나르는 게 우리 일이었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 포항제철소, 구미전자공단, 창원기계공단 이런 데서 나오는 물건들이 전부 화물차에 실려서 서울로, 인천으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바퀴를 멈추면 나라 경제가 멈추는 거였습니다. 대한민국 물류의 대동맥, 그게 화물차였고 그 대동맥을 움직이는 게 우리였습니다.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디 가서 화물차 기사라고 하면 고개를 떳떳하게 들 수 있었습니다. 운송료도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벌면 가족 먹여 살리고 아이들 학비 내고도 남았습니다. 차 할부를 갚으면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아내한테 용돈도 쥐어줬고 아이들 새 옷도 사줬습니다. 동네에서 차 한 대 갖고 있으면 제법 사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일만 하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화물차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너도 나도 화물차를 샀습니다. 퇴직금 받아서 화물차 사는 사람, 빚내서 사는 사람, 점점 차가 늘어났습니다. 차는 늘어나는데 물량은 한정돼 있으니까 경쟁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버틸만 했습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었으니까 나눠 먹어도 입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1997년에 터졌습니다. IMF, 그 세 글자가 이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건설 현장이 멈췄습니다. 물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일감이 사라진 겁니다. 어제까지 전화벨이 쉬지 않고 울리던 전화기가 며칠째 조용했습니다. 휴게소에 차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 일감을 기다리는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퀴가 멈춘 겁니다. 바퀴가 멈추니까 돈이 멈추고 돈이 멈추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던 동료 중에 덤프트럭 몇 대를 부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실한 사업가였습니다. 공사 현장에 트럭을 대주면 돈이 들어왔고 어음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음이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난 겁니다. 거래처만 부도가 난 게 아니라 그 거래처에 연결된 곳이 전부 함께 쓰러졌습니다. 줄도산이었습니다. 받을 돈이 수천만 원어치가 종이 조각이 되는 걸 그 사람이 눈으로 봤습니다. 트럭을 내놓아야 했고 빌려 쓴 돈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전 재산이 증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화물차 한 대를 사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장에서 기사가 된 겁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잡은 겁니다.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트럭을 몰 줄 아니까 그게 유일한 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화물차 생활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IMF는 지나갔지만 화물 운송 시장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량이 줄어든 데다 차는 계속 늘어났으니까요.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운송비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려갔습니다. 일감 하나를 놓고 기사 10명이 달려드니까 단가를 깎아서라도 따내려는 겁니다. 기름값은 올라가고 차값은 올라가고 타이어 값은 올라가는데 운송비만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내려가니까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가 나는 기묘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화물차 기사라는 직업의 위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조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로 이 일을 하겠다는 젊은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안 되니까요. 남은 건 저같이 나이 먹은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다른데 갈 곳이 없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이 바퀴 위에서 내릴 곳이 없으니까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황금기는 끝났는데 저는 아직 그 바퀴 위에 있었습니다.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차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물차 기사한테 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밥줄입니다. 집이기도 하고 사무실이기도 하고 전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 상태가 중요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차로는 장거리를 뛸 수가 없습니다. 장거리는 기동성 싸움이거든요. 차가 한번 퍼져버리면 수리비가 100만원, 200만원이 훌쩍 나갑니다. 길 위에서 퍼지면 출장비까지 붙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이를 악물고 차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차를 바꿨습니다. 10년 만에요. 10년 동안 타던 차를 보내고 새 차를 들였습니다. 새 차라고 해도 남들이 상상하는 그런 승용차가 아닙니다. 25톤 대형 화물차입니다. 차가 나온 지 20일째 되던 날 휴게소에 세워놓고 봤습니다. 파란 도장이 햇빛에 번쩍이더군요. 10년 만에 바꾼 거니까 기분이 좋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돌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할부입니다. 한 달에 270만 원씩 5년간 갚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살 형편이 안 됩니다. 요즘 25톤 화물차 한 대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현금이 없으면 할부를 쓸 수밖에 없고 할부를 쓰면 5년 동안은 뼈 빠지게 일해도 제 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년 동안은 노예로 살아야 된다고 봐야 돼요. 노예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40년을 이 일을 하면서 천직이라고 여겨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예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바퀴를 굴려야 돈을 버는데 번 돈이 전부 할부금으로 빠져나가니까 바퀴가 제 것이 아닌 느낌이에요. 남의 바퀴를 굴려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내 차인데 내 차가 아닌 그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왕복을 한 달에 10번 합니다. 운송비에서 각종 비용을 떼고 나면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좋아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빠집니다. 할부금 270만 원, 보험료, 엔진오일 교체비, 소모품비,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한 달에 200만 원이 남을까 말까입니다. 200만 원이면 많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30일 중 25일 넘게 차 안에서 삽니다. 새벽 3시에 출발해서 밤 12시까지 달리는 날이 있습니다. 쉬는 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말이 없습니다. 일요일 밤에 집에 기어들어와서 월요일 새벽에 다시 나가는 생활입니다. 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끝이 없습니다. 타이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톤 화물차에 바퀴가 12개입니다. 타이어 하나에 55만 원입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장거리를 달리니까 한 달 평균 하나꼴로 타이어를 교체해야 합니다. 2개를 한꺼번에 갈면 108만 원이 나갑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35도를 넘으면 노면 열기 때문에 타이어가 팽창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펑 하고 터지면 뒤따라오는 승용차가 사고 나기도 합니다. 도중에 터지면 출장비에 타이어 값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비용이 2배로 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갈아야 하는데 그게 전부 돈입니다. 타이어만이 아닙니다.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에어필터는 기본이고 큰 고장이 나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번은 경주로 짐을 나갔다가 잔고장을 발견하고 부랴부랴 정비소로 달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수리비가 10만 원, 그 전날은 170만 원. 이틀 만에 18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안 고치면 더 큰 고장이 되니까요. 타이어 교체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윈도우 블러시가 말썽인 적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앞이 안 보여서 시겁했습니다. 다행히 동료 기사가 도와줘서 고쳤지만요. 제 차가 10년 되기까지 고장 수리에 들인 돈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소모품 교체가 아니라 큰 고장만 세워서요. 그 돈이면 웬만한 승용차 2대를 사고도 남습니다. 한 번은 차 밑에 기어 들어가서 직접 고치다가 무릎이 안 펴진 적이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뻣뻣한데 정비소에 맡기면 돈이니까 직접 하는 겁니다. 간단한 수리는 다 혼자 합니다. 공구를 항상 싣고 다닙니다. 기사가 정비사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 마디가 전부 굽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운전대를 쥐어서 그렇습니다. 관절이 심하게 변형돼 가지고 손가락을 쫙 펴지도 못합니다. 이 굽은 손가락이 제 40년의 증거입니다. 이 손으로 번 돈 한 달에 200만 원. 5년간 노예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요즘 화물 운송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하고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운송회사에 소속돼서 일감을 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됐습니다. 어디 가서 뭘 싣고 어디로 가라, 지시가 떨어지면 그대로 움직이면 됐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길지 않았고 일감이 끊기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일감을 잡습니다. 화물맨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전국의 화물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어디서 뭘 싣고 어디로 가라,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게 줄줄이 뜹니다. 가까운 데 가고 싶으면 가까운 짐을 잡고 장거리 가고 싶으면 장거리 짐을 잡으면 됩니다. 집에서도 잡을 수 있고 아무 데서든 잡을 수 있습니다. 편해 보이시죠? 아닙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그 앱을 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국의 기사가 전부 봅니다. 일감 하나가 올라오면 50명, 100명이 동시에 달려듭니다. 선착순입니다. 손가락이 빠른 사람이 먼저 잡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이 휴게소에 앉아서 하루 종일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잠깐 한눈을 팔면 일감이 사라집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공포가 옵니다. 충전기를 항상 2개씩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많이 달려드니까 단가가 내려갑니다. 원래 30만원짜리 일감이 25만원이 되고 20만원이 됩니다. 서로 싸게 하겠다고 달려드니까 바닥을 향해 경쟁하는 겁니다. 기름값은 올라가는데 운송비는 내려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달 내내 일하면 안 하는 게 낫다. 차만 닳는다. 빈차로 부산에서 올라온 기사가 한 말입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울산 휴게소 아침 풍경이 이렇습니다. 기사들이 휴게실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전부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말이 없습니다. 오늘 언제까지 대기해야 돼요? 하고 물으면 일 나올 때까지요. 시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하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건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인 생활입니다. 일이 없는 걸 알면서도 대기를 해야 한다는 건 그게 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편도로 짐을 싣고 가면 돌아올 때 빈차로 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름은 가는 데나 오는 데나 똑같이 듭니다. 기름 100만원어치 넣으면 왕복을 해야 본전인데 편도밖에 못하면 기름값만 날리는 겁니다. 부산까지 짐을 싣고 갔는데 돌아올 짐이 없어서 빈차로 올라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휴게소에 들어와서 운전석에 앉은 채로 한참을 그냥 앉아 있더군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동료 기사가 다가가서 말없이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게 그날 유일한 위로였을 겁니다. 허탕을 치는 날도 있습니다. 짐을 실으러 현장에 갔는데 짐 상태가 안 맞는 겁니다. 짐이 거꾸로 나와 있어서 앞쪽에 실어야 하는데 뒤쪽이 나온 겁니다. 이걸 돌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전이 안 되면 싣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기사 책임이니까요. 결국 못 싣고 빈차로 돌아왔습니다. 기름값, 시간, 통행료 전부 허공으로 날린 겁니다. 알다 보면 이런 날도 있겠거니 생각하려고 하지만 마음이 헐없습니다. 함께 싣기로 했던 화물이 갑자기 취소되기도 합니다. 조금 전까지 준비하다가 전화 한 통에 전부 무산됩니다. 원래 5톤이 나왔는데 3톤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줄어든 만큼 운송비도 줄어듭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한 건도 못 잡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진짜 막막합니다. 저녁이 되면 혹시나 하고 앱을 다시 봅니다. 하나라도 건지려고요. 문자가 옵니다. 내일 아침에 한 건 들어왔어요.
그 문자 하나에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집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내일은 빈 차로 안 가도 됩니다. 쪽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전화기 앞에서 기다렸고 지금은 스마트폰 앞에서 기다립니다. 달라진 건 기계뿐이고 기다린다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차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는 숫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이야기는 숫자로 안 됩니다.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화물차 기사가 돈을 잘 벌던 시절이었으니까 장가 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전라도 출신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오래돼서 지금은 경상도 사람이 다 됐습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에 억척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집이 안 돌아갔을 겁니다. 제가 300일을 밖에서 보내는 동안 집 안 살림을 누가 합니까? 아이들 키우는 거, 학교 보내는 거, 부모님 챙기는 거, 동네 일 하는 거 전부 아내 혼자 감당했습니다. 저는 가장이라는 이름만 달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집에 없는 가장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가면 저는 손님이었습니다. 토요일 밤늦게 12시쯤 도착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습니다. 일요일 하루 쉬고 월요일 새벽에 다시 나갑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채 하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얼굴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보름 동안 밖에 다니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막내가 3살이었습니다. 3살이면 이제 막말을 시작할 때입니다. 아빠, 엄마 이런 단어를 배울 때입니다. 제가 일주일이나 보름 만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막내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니까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겁먹은 눈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웬 아저씨가 들어온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내가 달려와서 막내 손을 잡고 아빠야 하고 말해줬습니다. 그제서야 겨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빠인 건지, 얼마 전까지 텔레비전에서 보던 아저씨들이랑 뭐가 다른 건지, 그 아이 눈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모릅니다. 3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얼굴을 몰랐습니다. 300일을 밖에서 보내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연한 사실을 그때서야 온몸으로 느낀 겁니다. 그 뒤로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또 나갔으니까요. 바퀴를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이가 아버지를 알아보게 하려면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면 돈이 안 됩니다. 나가면 돈은 되는데 아이가 잊어버립니다. 이 굴레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번은 반지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금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금이 아니었습니다. 도금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색이 벗겨졌습니다. 들통이 난 겁니다. 37년간 화물차를 몰아서 진짜 금반지 하나 못 사준 남편입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한테는 칼보다 더 아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반지랑 팔찌를 꼭 선물하고 싶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방송하니까 하는 참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참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었습니다. 200만 원 벌어서 할부금 내고 보험료 내고 타이어 갈고 나면 반지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몸이 부서져 가도요. 표현이 부족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미안함이 너무 커서 아프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혼자서 전부 감당한 아내한테 내 아픔까지 보태면 그게 또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당신 퇴근했나? 아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좀 풀립니다. 통화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으면 다시 차 안입니다. 혼자입니다. 엔진이 식어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못 자고 밤에 일할 때 그 도금 반지 벗겨지던 날 생각을 합니다. 아이 아줌마, 그래도 내가 아줌마를 사랑하잖아.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혼잣말을 합니다. 차 안에서요. 아무도 안 듣는데요. 그래도 그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저 혼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길 위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오늘도 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몇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박용 기름을 운반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배가 못 들어옵니다. 배가 안 들어오면 실어 나를 기름이 없습니다. 태풍이라도 오면 꼼짝없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일이 없어도 차 할부금은 나갑니다. 보험료는 나갑니다. 월초는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몇만 원이라도 남으면 달려 나간다고 했습니다. 차가 놀고 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차를 직접 수리하는 걸 봤습니다. 간단한 건 해야지. 맡기면 다 돈인데.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렌치를 돌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경주로 짐을 나갔다가 장고장을 발견하고 부랴부랴 정비소로 달려온 기사도 있었습니다. 수리비가 하루에 10만 원. 그 전날은 170만 원. 이틀 만에 18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 얼굴이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체념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담담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도 아프고 뭐가 아프고 다 아프다면서도 정비소에 한번 들어가면 4, 50만 원이 깨진다고 그래도 달리려면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10년 된 차를 모는 기사는 시간만 나면 차를 한 개 한 개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가 한꺼번에 고물이 되는 게 아니라 안 고치면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중에 고물이 된다고요. 10년 동안 크게 고장난 것만 합쳐도 3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폭염에 타이어가 빨리 닳아서 미치겠다고 하면서도 새 타이어를 끼우고 나면 새 마음으로 또 일하면 일이 잘 될 것 같다고 웃더군요. 돈이 들어가서 속은 쓰리지만 새 타이어를 끼운 기분은 좋다고요. 그 소박한 기쁨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동료들끼리 약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4명이 가기로 했는데 둘만 왔습니다. 나머지는 갑자기 짐이 들어와서 출발해야 했거든요. 이 직업은 약속이라는 게 안 된다고 하더군요. 놀러 가자 해도 못 간다.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 그래도 모인 사람끼리 밥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밥 먹으면서 하는 대화가 유일한 대화 시간입니다. 서울까지 올라가는 몇 시간 동안 오로지 혼자거든요. 라디오가 말을 해주지만 그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직업은 몰라도 이 직업만큼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밥을 먹으면서 누군가가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연락이 끊기면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틀에 한 번은 연락을 하든 문자를 보내든 해야 서로 안심합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왜 창밖 보세요? 했더니 날씨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는다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 집의 가장이 저녁에 집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나가 있으니까. 서글픈 직업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평일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합니다. 일에 집중하니까요. 그런데 주말이 되면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가족이랑 밥 먹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올라가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요. 그때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도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속이 따뜻합니다. 겉으로는 투박하고 말이 거칠고 덩치가 큽니다. 일반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화물차 기사를 보면 무뚝뚝하다, 거칠다, 난폭 운전한다,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감정이 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떠나 살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허탕을 치고 돌아온 동료한테 말없이 커피 한 잔 건네는 것, 비 오는 날 고장난 차를 도와주는 것, 생일에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자랑하는 것, 이 길 위의 사람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아니까 서로를 챙깁니다. 편견을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긴 이야기의 끝입니다. 40년을 이 길 위에서 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전부 굽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만성이 됐습니다. 관절은 비가 오기 전에 먼저 알아차릴 만큼 망가졌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제일 많이 앓는 게 만성 피로, 허리 디스크, 관절 질환입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같은 자세로 몇 시간씩 달리니까 허리가 안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짬을 내서 운동을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휴게소에 체력 단련실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운동을 하면 피로가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시간에 일감을 기다립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요. 300일을 차 안에서 보내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막내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내한테 도금 반지밖에 못 사주는 미안함을 30년 넘게 안고 살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자고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이게 제 40년의 결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게 천직이라. 이거 이상 좋은 직업은 없어. 밤새 달려와서 땀에 절은 몸으로 짐을 내리고 다시 짐을 싣고 또 출발하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으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는데 그래도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천직입니까? 한 달에 200만 원 벌자고 300일을 차 안에서 사는 게 어떻게 천직입니까? 차에 묶이면 안 좋거든요. 밖에 나가야 됩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 또 시동을 걸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천직이라는 건 이 일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 스스로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위안이고 자기 다짐이고 자기한테 건네는 위로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시동을 걸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하는 일이 천직이라고 믿어야 이 생활을 버틸 수 있으니까요. 아침마다 일출을 봅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보는 일출은 참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일인 것 같지만 일출은 매일 다릅니다. 하늘 색깔이 다르고 구름 모양이 다르고 바람 방향이 다릅니다. 그걸 보면서 와, 좋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큰 적이 아닌 이상은 끝날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일을 오래 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하루를 끝내는 것, 일감이 하나라도 잡히는 것, 저녁에 아내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만으로 하루가 됩니다. 내일도 바퀴를 굴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 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능력만 있으면요, 자식, 며느리,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 아내까지 다 같이 한 지붕 아래 어우러져서 부대끼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같이 웃는 겁니다. 그런데 장거리 화물을 하다 보면 같이 있어 주질 못합니다. 그 미안함 때문에 집에 가도 아프다 소리 한마디 못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솔직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300일을 차 안에서 보내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면서 그래도 천직이라고 말하면서 바퀴를 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 화물차 바퀴는 쉬지 않고 밤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짐을 하차하고 나면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똑같은 짐을 받아서 싣고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됩니다. 이 생활이 365일 연장입니다. 그래도 바퀴는 굴러가야 합니다. 멈추면 끝이니까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보시면 한 번쯤 생각해 주십시오. 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요. 가족이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걸요. 손가락이 굽도록 운전대를 잡고 300일을 집 밖에서 보내며 그래도 천직이라는 말 한마디로 오늘을 버티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무사히 끝나기를 바랍니다.